저도 가서 보기 전에 거부 반응이 있었거든요. 또 귀신 얘기 나오고 칼싸움하고 뭐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는 그런 얘기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작가가 되게 딥하구나 느낀 거가,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댓글에서 무한성편을 얘기를 해달라 그런 요청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원래 보던 만화는 아닌데 이번에 극장 개봉작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앞에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미리 공부를 하고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기대를 전혀 안 하고 그러고 갔는데 저는 사실 탑건2 이후에 가장 재미나게 보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제가 가기 전에 저희 큰아들한테 같이 보러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20대 중반 정도 됐거든요. 그 친구가 안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세대가 아니다. 자기는 원나블 세대이기 때문에 약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희 PD분도 20대거든요. 원피스 세대이기 때문에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들도 자기가 만화책으로 귀멸의 칼날을 봤는데 한 번도 놀란 적이 없다. 모든 스토리가 예상한 대로 간다. 자기 관점에서는 클리셰 덩어리다. 그래서 제가 속을 웃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 다른 만화는 클리셰가 없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뻔한 스토리, 익숙한 구성들이 있는데 그게 그 아래 세대로 넘어가가지고 반복이 되면은 야 이거는 좀 너무 카피본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그 아래 세대의 만화를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야기의 구성, 스토리는 사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런 걸로 따지면은 성경책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라인과 고대 그리스 시대에 나오는 스토리라인들,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의 그 플롯이 있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보시면은 아톰이라는 1세대 만화가 있죠.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고 나서 아톰이라는 만화를 만들었는데 아톰 만화 만들 때 이야기의 구성은 자기들이 진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에 대한 동경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아토믹 밤에서 따왔고, 캐릭터는 보시면은 슈퍼맨하고 미키마우스를 합친 거다 그렇게 보통 평론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드래곤볼 같은 걸 보시면은 이야기의 구성은 서양의 아주 전형적인 신화인 메시아 사상이 나오고 거기에 플러스 동양에서 나오는 자기 수련을 통해서 열반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불교 사상이 합쳐진 거죠. 손오공은 계속해서 훈련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열반인 초샤이언 레벨까지 가는, 그래서 메시아가 되는 얘기죠. 동서양의 이야기를 딱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 스토리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었던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서양의 메시아 사상에다가 마징가라고 하는 일본 전통 만화 스토리라인이 있죠. 항상 강력한 적들이 나오고 거대한 로봇이 나와서 싸우고, 거대한 로봇이 기계로 만들어진 게 마징가 제너레이션이고요. 90년대 가면 에반겔리온이 나오는데 그거는 약간 유기체적인 형태를 가지는 그런, 그래서 조정하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고 거대한 유기체적인 로봇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완전히 유기체가 된 진격의 거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귀멸의 칼날은 뭐냐? 이야기의 구성은 아주 단순하게 서양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드라큘라가 나오죠. 햇빛 맞으면은 죽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플러스 일본의 사무라이 이야기를 섞은 거죠. 두 개를 섞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 게 귀멸의 칼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드라큘라죠. 여기서는 무지한히 나약하게 태어났는데 걔를 살리려고 의사가 막 해서 무슨 이상한 약초 쓰고 이래가지고 이상한 존재를 만든 거죠. 마치 프랑켄슈타인이 인공적으로 괴물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스토리가 그 안에 약간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라이가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칼싸움하는 게 아니죠. 춤추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조조의 기묘한 모험, 그게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파문이라고 하는 기술을 써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시즌 3부터 되면은 스탠드라는 거를 이렇게 약간 귀신 등에 업고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러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계열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귀멸의 칼날의 스토리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무한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은, 무한성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는 특징이 뭐냐면은 상하 좌우가 없고 중력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막 계속 무한으로 떨어져 가고 공간도 계속해서 확장당하고. 근데 흥미로운 거가 이러한 계속해서 변화하고 무한한 공간에 계보가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첫 번째가 1998년도에 다크시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은 존재를 알 수 없는 어떤 외계인 같은 사람들이 잠들면은 도시의 구성을 막 계속 바꿔요. 그래서 절대로 그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게끔 기억을 조작하고 뭐 이런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이듬해인 1999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오죠. 그 영화 보면은 되게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인공들이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서 게임 속 가상 공간을 싸우듯이 만들어진 공간을 싸우고, 아직도 기억나는 대사가 있어요. 그 케이누 리브스가 guns, lots of guns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총이 쫙 무한대로 복사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하얀색 배경에 없던 공간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몰피우스하고 싸울 때 무슨 일본식 주택 같은 높은 천정고를 가진 데서 막 싸우고 하죠. 공간이 계속 바뀌어요. 뭐 옥상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변형될 수 있는 공간이다. 근데 이렇게 98년, 99년도에 이러한 영화적 배경이 나왔던 거는 상당히 그 이전과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그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새로운 공간 배경을 설정한다 그러면은 우주 공간으로 갔어요. 스타트rek도 보면은 전 먼 우주로 간다든지, 스타워즈도 그냥 갤럭시 far far away예요. 아주 먼 공간에 가서 자기들의 상상력을 만족시키는 공간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90년대 말부터는 이러한 가상 공간, 무한한 공간, 중력이 없는 공간들이 나온다. 그 이유는 90년대가 인터넷의 시대이기 때문인 겁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넷스케이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우리나라도 뭐 천리안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인간의 많은 행동들이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공간인 거예요. 인터넷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중력이 일단 없죠. 동서남북 없고, 반도체 연결하고 서버 연결하면 그냥 공간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왜 우주 공간에 가서 우리의 상상을 펼쳤느냐? 이 사람들은 그냥 지구라는 공간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신대륙이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거는 우주적인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스페이스쉽이라고 하죠. 그것도 배죠. 엔터프라이즈를 타고서 멀리 우주라는 바다를 건너가면은 새로운 행성이 나오고 거기서 모험이 일어나는 그런 구도였는데, 이제 90년대를 거치면서 아니다, 다른 차원의 공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영화에서도 배경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 무한성 공간이랑 되게 비슷하게 느꼈던 공간 구성, 그런 것들 위아래가 막 뒤집어져 있는 게 아주 임팩트 있었던 게 인셉션이라고 있죠. 그 영화가 2010년도에 나오고 2012년도에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나옵니다. 두 개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두 개의 다른 중력이 거꾸로 적용되는 그런 세상이 나오는 영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가 되면 인터스텔라가 나오죠. 인터스텔라의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 서재 뒤쪽에 차원이 다른 데 들어가면은 쫙 인피니트한 공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시간이라는 개념이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거죠. 2016년도 되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옵니다. 인셉션에서 봤던 것 같이 얘네들이 다른 차원에 가서 막 마법을 해가지고 막 도시가 접히고 막 갈라지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2019년도에 귀멸의 칼날에서 무한성편이 만화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2010년도에 인터스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이러한 배경들이 계속 나와요. 이 무한성도 어떤 배경에서 싸우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나 뭐 이런 데 나왔던 것 같은 다른 차원의 공간에 가가지고 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면서 나오죠. 근데 이제 다르다면은 앞에 있었던 많은 영화들은 대부분이 다 서양의 도시라든지 이런 공간 안에서 싸우는 것들이죠. 여기서는 1900년대 배경으로 나오죠. 1900 초반이죠. 아직까지도 일본 전통 건축에 칼 차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나오는 그러한 시대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목구조를 통해서 인피니트한 가상 공간을 만든 게 무한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막 밑으로 쭉 떨어진 다음에 어딜 가면은 마루로 된 데 엄청나게 뛰어다니잖아요. 누가 나오면은 이렇게 벽으로 넘어가면은 슬라이딩 도어라고 하죠. 그 종이문으로 된 벽 같은 거 치고 넘어가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고 막 계속해서 위아래로 치고 들어가면서 다른 공간으로 가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동양적인 공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나무 기둥으로 우리는 건물을 짓잖아요. 특히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이 여러 개의 레이어가 아주 가벼운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반면에 서양은 그냥 벽으로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공간, 외부 공간이 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서도 방들이 내력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무한성편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벽을 치면은 막 슬라이딩 도어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다음 방으로 가고 이런 거는 나오지 않는 거죠. 딱딱한 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하고 비슷한 거죠. 내력벽으로 나눠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에 가서 보시면은요, 바깥쪽으로 처마가 있고 복도가 있고 그 안쪽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돼서 벽이 만들어져 있어요. 방의 구획이.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살수록 그 안쪽 벽, 그래서 여러 개의 슬라이딩 벽체를 열고 들어가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울 때에는 이걸 열어가지고 바람이 통하게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카츄라 빌라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왕이 여름 별장으로 쓰는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은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 극동아시아 전통 건축의 특징들이 잘 나오거든요. 건축의 첫 번째 그 모듈러 시스템이 기둥 4개를 딱 박으면은 지붕을 딱 얹어서 하나의 모듈이 되는 거고, 그거를 카피
카피하면은 점점 큰 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장애물들이 나오게 되면은 기둥의 방향을 틀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둑 집 짓듯이 무한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약간 유기체적인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무한성이라는 그 편을 보시면은 평면적으로도 확장되지만은 Z축으로도 무한히 확장되는 그런 공간, 중력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왔다 갔다 공간을 무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그 방에서 싸울 때는 그 존에서의 중력의 영향은 받죠. 어쨌든 그 공간이 막 확장돼 나갈 때에는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확장돼 나갈 수 있게끔 됩니다. 동양에서는 그런 식의 유기체적인 공간 확장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건축가들이 1960년대에 만든 사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메타볼리즘이라는 사조인데 그게 유기체의 세포가 증식하듯이 방들이 막 붙어가지고 건축물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건축가 둘은 겐조 단계와 구로가와 기쇼, 그 두 명이 제일 대표적이에요. 저희 셜록 홈즈에서 헤비타트 67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메타볼리즘 건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쫙 증식돼서 나가는 것 같은, 일본은 온도를 안 쓰니까 오사카성 같은 거 5층으로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 구조로 계속해서 고층을 만든 것들을 그냥 철근 콘크리트나 강철 구조로 고층을 만들면 현대 건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전통 건축을 현대화시키는데 훨씬 더 편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 체계 같은 것들이 사고방식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전통 건축하고 약간 한국의 전통 건축의 약간의 다른 점은 일본은 훨씬 더 개방감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한국은 시베리아의 북풍이 겨울에 불기 때문에 되게 추워요. 그래서 온돌방을 깔고 어느 정도는 벽으로 만들어 놓고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대청마루 쪽이거든요. 거기는 뻥 뚫려 있잖아요. 바람이 통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안방 같은 데는 벽으로 많이 둘러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본은 좀 더 덥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남북 방향으로 쭉 길잖아요. 그럼 가운데에 산맥이 쫙 지나가요. 시베리아에서 오는 바람이 산맥에 막힙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거나 할 때에도 이 관동지방 산맥의 동쪽에 있는 도쿄가 있는 그쪽은 겨울에는 덜 춥습니다. 그러니까 안도다다오가 그런 막 노출 콘크리트를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만해요. 대신에 더워요. 왜냐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고온다습하거든요. 습도는 높고 온도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시원하게 살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지푸라기를 넣어가지고 만든 다다미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바람이 통해서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벽들은 대부분 다 슬라이딩 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개방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여기에 레이어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보다는 훨씬 내부가 좀 더 소통되는 느낌이 나는 그런 공간을 만듭니다. 근데 이 무한성이랑 되게 비슷한 료칸이 있다고 그래서 구글 맵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제로 비슷해요. 바깥쪽으로 복도 공간이 있고 안쪽에 뻥 뚫린 게 있고. 여러분들 이런 공간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킬빌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도가 중앙 공간 뻥 뚫린데 주변으로 막 돌아가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창호지 벽체처럼 돼 있는 걸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센가 치히로에 거기도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이런 창호지를 일본에서는 쇼지 페이퍼라고 하죠. 쇼지 페이퍼로 되어 있는 가벼운 그 슬라이딩 도어들이 계속해서 레이어가 막 되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내가 볼 때는 이 료칸보다도 카츠라 빌라나 로얀지 보면은 항상 정원 공간을 끼고서 쭉 좁고 긴 복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벽체 딱 열면 그 안에 방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뭐 썸머 워즈라는 만화 봐도 거기도 나오고 거의 일본 전통 건축 집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나는 건축 봤을 때는 약간 기요미스데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덕에 높이 몇십 미터 되는데 목구조로 쫙 틀을 짜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지어놓은 건물이 있거든요. 청수사라고 하는 건데 기요미스데라가 생각이 났고, 이 만화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은 까마귀들이 계속 날면서 계속해서 무한성을 파악을 하고 자료를 보내면은 거기에 사령관 같은 젊은 친구 있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그 뒤를 이어받은 그 친구가 계속 붓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전 그 캐릭터 되게 멋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보면서 아까 건축가 같으면서 건축 도면을 계속 그리잖아요. 헤드는 역시 공간을 파악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장악을 하려면 첫 번째가 공간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바뀌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어디 있고 이게 어떤 지형을 가지는 것이라는 거를 까마귀 스캐너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정보를 집중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에서 지도를 그려서, 지도를 그린다, 도면을 그린다는 건 뭐냐면은 3차원 공간이고 시간까지 합치면 4차원의 공간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파악하기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축 도면 그리듯이 2차원 도면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의 존재니까 완벽하게 파악을 하려면은 2차원 도면을 계속 그려가면서 벽에다 막 붙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무한성이라고 하는 공간을 파악해서 악당의 위치를 파악해야지만이 빨리 해 뜰 때까지 어떻게든 잡아놔서 걔를 이제 죽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한 설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약간 그걸 보면서 떠오르는 거가, 그 메이즈 러너라는 영화 보시면은 성 바깥에 공간을 얘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러너라고 하는 애들이 막 가가지고 맨날 뛰어다니면서 해지기 전에 돌아와가지고 지도 그리잖아요. 상황 파악을 하고 상황을 장악하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가 공간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시간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균질하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장악을 하려면은 공간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공간을 파악한 자가 결국엔 이기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지도를 그리는. 그래서 이 작가가 뭘 아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으면 일단 집 청소부터 해라. 내 방 청소부터 해라. 내 방 청소가 안 되면은 데스크탑부터 청소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내가 파악을 할 때 안 쓰는 물건 쓰레기 버리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할 때, 그럴 때부터 내가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무한성 전에 그거 있었죠. 무한열차. 열차라고 하는 공간은 되게 닫힌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선형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칸 다음에 그 다음 칸을 지나야지 그 다음 칸을 갈 수 있고. 그래서 무한성 편하고 무한열차 편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얘는 완벽하게 상하 좌우 한계가 없이 무한히 확장되는 공간이라면은, 이 무한열차라는 공간은 아직 전 안 봤지만은 이 공간 설정 자체가 선형의 1차원적인 공간인 거예요. 칼싸움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 안에서 뭐 용에 만나가지고 뭐 하고 뭐 이기고 뒤로 갈수록 센 놈 나오고, 이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공간 설정이 달라지면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싸움을 배경을 바꾸는데 여기는 1차원 선형의 공간이고 여기는 무한의 공간으로 다른 배경을 만든다. 이런 거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막 싸우는 각각의 배경들이 나오잖아요. 누구는 막 수공간 있는 데서 싸우고, 누구는 또 방으로 된 데 안에서 싸우고, 막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막 나오는데, 그러한 대결 구도, 여러 개의 대결들을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이소룡의 영화 중에서 사막유의라고, 영어 제목은 게임 오브 데스라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황룡사 국춘 목탑 같은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소룡이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사람들을 격파해 나가는, 그래서 계속 대결하고 그 다음 높은 사람 만나고 그 다음 더 센 놈 만나고, 이런 구도의 영화가 있거든요. 촬영했다가 중간에 이 사람이 용정호 찍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뭐 대역 배우 쓰고 해서 1978년도에 개봉을 한 그런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구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보시면은 여러 개의 캐릭터들이 들어가서 여러 개의 높은 그 상위원들하고 막 싸우면서 계속해서 그걸 격파해 나가는, 마치 게임 한 판 끝나듯이 첫 번째는 졌죠. 황금색 부채 들고 나오는 사람한테 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위원이죠. 이긴 사람이 막 엄청나게 하면서 겨우겨우 하나 이기고, 이제 이러면서 다음번 시리즈로 가면은 그 위에 더 센 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는 사막유의 같은 그러한 영화 구도를 띠고 있겠죠. 그것도 되게 비슷해요. 항상 나오는 거가, 옛날에 피광 톰키 때도 그렇고요. 점점 자기의 팀을 만들어가는, 빌드업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리고 뭐 원피스도 그렇잖아요. 자기 동료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여기도 보시면은 끊임없이 동료 애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소년 만화 특유의 스토리 라인이긴 합니다. 각각의 캐릭터들의 스토리 라인들이 되게 재미난 사연들이 다 있죠. 저는 이 귀멸의 칼날 되게 감동 먹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심지어 악당도 사연이 있어요. 쟤는 정말 악당이고 그냥 죽여야 돼 해가지고 했는데, 막판에 봤더니 걔가 또 되게 불쌍한 사연이 있는, 정말 좋은 플롯은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된 게 아니고, 선악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악인도 약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막 이랬을 때 성공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마블의 타노스도 보면은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가 되게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보면서 재밌었던 거 하나는 뭐냐면은, 주인공 탄지로가 있는데 그 옆에 되게 사이드킥 같은 이노스케라는 친구가 멧돼지 탈을 쓰고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의 구성도 사실은 진짜 오래된 이야기의 구성이거든요. 주인공이 있고 인간이고 그 옆에 약간 반인 반수 같은 캐릭터,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거에 오리지널이 길가메시라고 인류에서 제일 오래된 대서사시가 있어요. 길가메시라는 왕이 뭐 여러 가지 모험을 하는데 그 옆에서 엔키두라는 친구가 도와주거든요. 엔키두는 이제 신이 만든 존재인데 약간 동물 같은 존재였어요. 신전에 있는 어떤 여자하고 계속 성관계를 하면서 점점 인간화되는데, 그러니까 이 엔키두라는 캐릭터는 약간 반인 반수 같은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토테미즘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동물을 숭배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초기의 신화를 보시면은 다 그렇게 동물이 섞여 있어야지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미래소년 코난을 보던 시대인데, 거기 보면은 코난이라는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근데 코난 옆에 포비라는 친구가 나와요. 거의 반 야만인 같은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둘이 약간 배트맨 로빈 같이 주인공하고 사이드킥하고 해가지고 막 모험을 펼치는데 그러한 이야기의 구성도 귀멸의 칼날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엄청 앞에 칼싸움하는 캐릭터들이 쫙 있잖아요. 저는 기유 캐릭터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패션이 딱 옷 반반 딱 입은 그 패션이 그 주인공이랑 같이 싸우는 친구예요. 일본 만화 보면은 사람을 좀 이렇게 약간 감동시키려고 세팅을 해놓는 게 있어. 일본 특유의. 그게 뭐냐면은 주인공을 많이 죽여요. 캐릭터를 엄청나게 많이 넣고 일종의 전쟁 이야기잖아요. 진격의 거인도 전쟁 얘기고 귀멸의 칼날도 결국엔 전쟁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전쟁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봉건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각각의 성들끼리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을 많이 하니까 군인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라이가 엄청난 지위를 가졌던 얘기도 했고, 항상 이 사람들의 뿌리 깊게 있는 게 어떤 목표를 갖고서 동료를 만들어서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 스토리 플롯이 항상 깔려 있고, 그게 스포츠 만화로 나가면은 이제 자기 팀이고 우승할 때까지 막 다른 팀들이 막 이기고 올라가는 전형적인 그 피구왕통키 플롯 그게 나오고, 요번 편도 딱 보시면은 첫 번째 배경으로 나온 데가 어디예요? 무덤이 배경으로 딱 나오거든요. 거기 쫙 묘지들이 있는데 그게 다 귀살대의 묘지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현충사 같은, 동작동 국립묘지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묘지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갔는가 쫙 이걸 보여주면서 되게 비장해지는 것 같아요. 정부 칠만하면 그 캐릭터 죽고, 정부 칠만하면 죽고,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캐릭터를 죽이니까 보통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은 한 명 죽잖아요. 중요한 인물 한 명 죽어도 그거는 못 참는 게 대한민국인데, 일본 만화의 특징은 되게 많은 캐릭터를 죽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원피스는 많이 안 죽었죠. 드래곤볼 같은 거 보세요. 안 죽어. 웬만하면은 죽으면은 다시 살려오고 계속 그런 게 많은데, 최근에 요즘 제너레이션에 뭐 진격의 거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다른 만화를 제가 더 많이 본 건 아니어서 전체적인 흐름은 모르겠지만은 그게 어쩌면은 약간은 전쟁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흐려져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의 기억이 1945년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몇 제너레이션이 지났잖아요. 지금 전쟁 끝난 지가.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가 피해야 되고 두려운 어떤 그런 금기시되는 단어가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소비해야 하는 주제로 이제 떠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호흡이 빨라지라고. 그럴 수 있겠다. 쇼츠 보듯이 새로운 캐릭터가 계속 필요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장사도 잘 될 거야. 피규어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다 사면은, 트랜스포머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트랜스포머가 1편은 정말 명작이지만 2편부터는 점점 이상해져 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장난감 회사가 그 캐릭터 팔아먹으려고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귀신 얘기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딱 보면서 정말 이거 전형적인 일본 문화인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본에 뭐 셀 수 없이 많은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귀신 캐릭터들이 포켓몬이 된 거잖아. 포켓몬이라는 것도 그 많은 수천 개의 귀신 캐릭터들을 포켓몬스터라고 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로 한 게 그 만화고, 그런 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마징가도 그거거든요. 마징가도 괴수들이 나오잖아. 이렇게 괴수가 나오는데 계속 바뀌는 그런 요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로봇으로 걔를 때려 죽이겠다 한 거가 마징가 제너레이션인 거고, 지금은 그냥 하나하나의 귀신들을 약간 복고풍으로 사무라이 칼로 죽이는 그런 게 된 거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약간 가서 보기 전에 거부 반응이 있었거든요. 또 귀신 얘기 나오고 뭐 칼싸움하고 뭐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는 그런 얘기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작가가 되게 딥하구나 느낀 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캐릭터들이 다 불행해. 누군가 요괴가 나와가지고 가족이 죽고 뭐 다 사연이 있어. 근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다 극복하잖아요. 근데 극복을 해서 귀살대에 가가지고 걔네들을 다 죽이고 하다가 또 죽어 자기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어지지도 못해. 막 그게 다 슬퍼. 스토리들이 하나하나가 약간 인간적인 약점들과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공감하게 만드는 것 같아. 저 사람의 힘든 거나 이런 것들이 나도 약간 공감하게 만들고, 그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캐릭터가 많이 나와도 삼국지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삼국지는 인간적인 고뇌와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지거든요. 거기 그렇게 수많은 캐릭터들이 나와도 그냥 맨날 칼싸움 잘하는 놈, 뭐 무슨 맨날 불태우는 놈, 이런 애들만 나오지 도대체 이 사람이 인간적인 고뇌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귀멸의 칼날은 하나하나의 가족사, 특히나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거가 대부분 다 가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부분이 저는 감정의 어태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내가 볼 때는 젊은 독자들은 그냥 싸우고 성장하는 얘기, 자기 동료가 만들어지고 그게 또 되게 클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런 만화 제일 좋아했거든요. 성장하는 이야기.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 손오공이라는 캐릭터, 제 인생 멘토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한계를 계속 극복해 가면서 그걸 보면서 같이 응원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제일 클 것 같아요. 무한성 편에서도 보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다 약점이 있잖아요. 자기가 칼을 들 힘이 없어가지고 찌르기만 잘하는 스피디는 그런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데, 번개 뭐 하는 건 뭐 하나만 쓸 줄 아는 사람이 나머지 다 쓸 줄 아는 사람도 이기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 개인적인 약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엄청난 노력으로 정신력으로 극복을 하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심지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되게 값지고 응원하게 되는 거지. 그거를 저는 그게 제일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본 만화가 이제 돌파구를 잘 찾지 않았나. 픽셀사가 나오면서 거의 망할 뻔했잖아요. 옛날에 거품 경제 때 아키라 같은 만화를 미국은 절대 못 그렸거든요. 도시의 배경이 움직이고 막 오토바이 불빛 쫙 지나가는 거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작화잖아요. 압도했는데 그게 갑자기 기술 혁신을 통해서 토이스토리가 딱 나오고 났더니 이제는 도저히 일본의 손으로 그린 작화로는 따라갈 수 없는, 토이스토리가 점점 픽셀사가 발전하고 있을 때 막 드림웍스 나오고 막 슈렉 나오고 막 이러고 할 때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던 게 이제 미야자키 만화가 약간 정서적으로 그냥 잔잔하게 가는데, 난 요번에 미야자키 마지막 작품 그대 어떻게 살 것인가인가? 그거 보고서 이 시대는 끝났구나 느꼈어요. CG를 정말 적극적으로 쓰고 그게 안 되면은 못 따라가겠다. 이제 더 이상 스토리도 못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최근에 나온 것들 뭐 진격의 거인도 그렇고 귀멸의 칼날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보면 공통적인 거가, 진격의 거인에서 보면 쫙 날아가잖아요. 입체 기동 장치를 하고서 빠르게 날아가면서 도시 풍경이 쫙 바뀌는 것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CG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무한성 같은 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그 컴퓨터 렌더링으로 그 배경을 만들고 대신에 캐릭터는 약간 핸드메이드로 만든 느낌이 나게끔 하는 거. 그게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아간 바인 것 같아요. 배경하고 이 사람이 좀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나잖아요. 까만색 라인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우리가 봤던 미국의 스파이더맨,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일스 모랄레스 나오는 그 소니 애니메이션하고, 아니면은 요번에 나온 캐데온도 그렇고 아케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캐릭터와 배경하고가 거의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으로 나는 같은 톤의 면으로 딱 만들어진다면은 캐릭터는 아직도 손맛이 나는 캐릭터로 가고, 배경은 이제 적극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써가지고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 나게 하는 거. 둘 다 어쨌든 액션 장르잖아요. 진격의 거인과 이거의 공통점은 드라마 장르 중에서도 전쟁물이야. 전쟁 영화고 엄청나게 사람 많이 죽고 캐릭터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뭐 배경도 정신없이 바뀌고, 이제 그런 면에서 확실히 이제 일본 만화는 자기의 캐릭터를 찾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런 만화는 절대 미국에서 못 만들 거예요. 유혈이 낭자하고 막 팔다리 잘려 나가고, 이거 애들이 일단 못 보게 하지 않나? 생각해봐. 이런 막 칼싸움에서 팔다리 잘려 나가고 다시 막 재생하고 이런 거가 우리는 드래곤볼에서도 봤고 여기서도 보는데, 미국 만화에서 토이스토리가 그런 걸 만든다고 상상을 해봐. 드림웍스나.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문화적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